네, 안녕하세요. 조은미입니다. 오늘 소비자 핫 이슈에서는 최근에 정말 뜨겁게 전국을 달구고 있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야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짧고 명확하게 네. 쟁점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의 오준엽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킹스 오준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자한당이 간만에 국회에 들어와서 아주 맹공을 펼치고 있어요. 어쨌든 문재인 케어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누구 돈이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자한당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주요 이 제도에 대한 공격 포인트라 그럴까요? 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 뭐 2일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2년의 성과 보고를 했습니다. 직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기금 고갈과 보험료, 그러니까 기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건강보험 기금? 재정이죠. 네. 그 재정이 파탄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워딩이요. 네. 무능한 좌파 복지 정책의 민낯. 였었거든요. 아주 자극적인 표현을 그렇죠. 쓰고 있네요. 네. 그리고 뭐 먹튀 케어, 그리고 제로 케어,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고요. 네. 자, 우선 정확하게 문재인 케어가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병원비가 싸죠. 뭐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책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뭘까 하는 것들을 하나씩 좀 짚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2017년 8월에 네. 그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고 하는 모토를 내세워서 네.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네. 구체적인 내용들은 크게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 하나는 비급여의 해소, 그리고 발생 기전을 차단하는 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의료비 상한액을 적정 관리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긴급 위기 상황에서 상황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크게 세 가지 파트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았어요. 노인이라던가 아동,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 뭐 의료비 지원을 좀 더 해주겠다. 일례로 뭐 치매국가 책임제 같은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임플란트 틀니 부담 완화, 그다음에 아동 입원비 같은 경우에도 부담을 낮춰주겠다라고 해서 15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5% 이하로 낮췄고요. 뭐 그리고 여성에 대한 지원들, 그러니까 뭐 체외 수정이라든가 인공 수정,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필수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들도 적용을 했고, 뭐 초음파에 대해서도 전체 여성에 대해서 부인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도록 했고요. 보험으로 적용해서 해준 거. 그리고 기본적인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뭐 연 소득에 따라서 1년 동안의 의료비로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자부담을 했던 것들 했을 때 그 상한액의 기준을 둬서 그 이상 초과되는 분은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기존보다 좀 낮췄어요. 1분위 같은 경우에는 뭐 12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낮췄고 2, 3분위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상한이었는데 그걸 100만 원으로 낮췄고요. 뭐 4, 5분위는 200만 원에서 150만 원 낮췄고, 이외에 이거는 이제 연간의 의료비가 얼마나 지급이 됐느냐 거기에 따른 총액을 뭐 일정 수준 이상은 돌려주는 제도고, 긴급위기 상황 지원 제도라는 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에요. 이거는 이제 갑자기 뭐 어떤 사고나 뭐 어떤 일들이 있어서 큰 돈이 들어가야 했을 때 그때 이제 정부가 돈을 좀 지원을 해주는 형태였던 거고, 이게 이제 지금 최대 2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사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뭐 대책이 없어가지고 가게가 파탄에 이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보완들을 계속 해온 거고, 지금 말씀하신 상한액 조정이라든가 또는 위기 대응에 대한 어떤 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사실 일정 정도 계속 있어 왔죠. 있어 왔던 것들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보다 더 강화하고 확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번에 문재인 케어에서 제일 핵심은 바로 비급여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비급여가 계속 있는 한은 보장성을 아무리 늘려도 풍선 효과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비급여 부분에서 또다시 늘어나는 것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일정 정도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 보장 비율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에 어쨌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제도화한 거란 말이죠. 네. 그 구체적인 내용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뭐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을 빠뜨리긴 했는데요. 비급여의 해소 및 발생 차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말은 쉬운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이제 뭐 대표적인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보장성 강화라고 하는 정책 자체가 기존에 사실 2005년부터 해서 13년 동안 정부가 37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장률은 60에서 63%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죠. 거의 일정 정도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도. 그리고 가계 직접 부담 비율이라고 하는 게 36.8%예요. 그러니까 전체 의료비에. 이게 OECD 평균의 1.9배거든요. 그리고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가 이제 40.8%인데 그 두 번째. 저희가 그 바로 밑에입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하고 건강보험을 하고 있고 의료 시스템이 그래도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결국 보장성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한계 때문에 가계가 의료 비용에서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이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걸 개선을 하겠다. 근데 기존에 해왔던 그러니까 고민을 했던 거죠, 정부도. 계속해서 뭐 37조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 돈을 투입을 했는데 불구하고 왜 보장성이 안 올라갔을까, 보장률이 안 올라갔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거기에 핵심은 비급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풍선 효과라고 하는 건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이제 비급여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비급여가 나오면서 이쪽으로 의료 이용 행태들이 계속 나가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계속 보장률이 계속 안 올라가고 있었던 부분이라 이 부분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렸고 정부에서 그래서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 처음에는 이제 전면급여화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전면은 빠지고 뭐 급여화라고 얘기가 되긴 하지만 뭐 급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걸 위해서 이제 뭐 예비급여 제도 그다음에 뭐 선별급여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계속 이제 유지를 해왔고요. 그리고 뭐 핵심이라고 하는 3대 비급여, 택진료,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진료비라고 얘기를 하는. 폐기했죠, 이거는 이미. 이거는 이제 폐기를 하고. 그리고 상급병실료, 그러니까 2, 3인실 상급병실료가 지금 급여화가 막 됐습니다. 10월 달부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를 하면서 간병비 부담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3대 비급여 해소 정책도 내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풍선 효과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신포괄수가제를 좀 더 확대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이제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행위별 수가제라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면 맹장염 수술을 한다 그러면 행위 하나하나별로 수가를 매기고 그걸 더해서 우리가 병원비를 내는데 포괄수가제라고 하는 것은 맹장염 수술 그러면은 거기에 일정한 가격을 딱 매겨놓고 70만 원, 그럼 70만 원 딱 매겨놓고 그 안에서 어떤 행위가 들어가든지 간에 이 범위 안에서 병원비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포괄수가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행위별 수가제를 할 경우에는 행위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소비자들은 사전에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비용이 얼마나 청구가 될지 알 수가 없는데 포괄수가제를 하게 되면은 예측이 가능한 거죠. 내가 맹장염으로 수술했으면 정해진 이 금액 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나서 늘려가고 있는 항목들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포괄수가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에 접목되어 있는 형태 중간 지점 정도로 서로 이제 완충을 한 거군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포괄수가제가 갖고 있는 뭐 제도적인 한계점들도 있는 부분이라서 뭐 그 부분을 좀 개선해서 신포괄수가제가 도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걸 이제 기관을 기존에 이제 뭐 국공립병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됐다면 이걸 좀 더 민간으로 확대를 하는 차원으로 해서 비급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 차단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이 되면서 국가에서 이제 건강보험으로 재정으로 돈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병원에서 그냥 가격을 매겨서 행위를 하던 거를
정부의 보험체계 안에 넣어야 되니까 평가도 해야 되고 이 기술이 정말 그렇죠. 안전한지 유효한지 평가도 해야 되고 네. 얼마 가격을 매길지 국가가 가격을 매겨줘야 보험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격을 매겨서 하던 서비스가 정부가 매긴 가격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비급여의 급여화 내지는 뭐 비급여의 보험화 뭐 이런 용어들로 포괄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해관계 충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문재인 케어에서 앞에 두 가지를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전 정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해왔던 거고 핵심은 비급여의 이제 급여화 이 부분인데 자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넘어서지 않고는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더 이상 높이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떨까요? 뭐 의학계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방의학과나 이쪽에서 하는 얘기들이 그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지금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식이 뭐 긍정적이다 나쁘다는 평가를 아직까지 내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그 두 가지의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2일날 발표를 하시면서도 국민의 지지가 있고 끝까지 믿어주신다면 제도를 성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의료계에서는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이 추진 자체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을 걸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일단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 아까 말씀 잠깐 드리긴 했는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전면급여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반발을 하고 우려를 했습니다. 의료계에서.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의료계에서도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의료계에 계속 물어봤어요. 이게 그러면 반대를 하는 것이냐, 전면 반대냐, 아니면 이건 부분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것이냐 라고 물어봤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입장은 그 의사협회의 입장은 급여화 그리고 보장률 강화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면 급여화는 안 된다. 였던 거고 그걸 이제 뭐 정부에서 좀 받아들여서 전면 급여화가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에 의한 부분들은 급여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이견 차이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그리고 우선순위는 얼마나 뭐 이 급여화를 할 때 이 항목을 급여화를 할 때 어느 정도로 급여화를 해줘야 하느냐 이런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견이 갈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 대표장이 삭발을 하고 단식을 지금 이제 5일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2년 동안의 성과를 봤을 때 급여화가 굳이 필요했었냐라고 하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상급병실료예요. 상급병실료. 그것까지 굳이 급여화할 이유가 뭐가 있냐?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2, 3인실 급여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목적은 감염 예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현 정부가 아니라 사실 박근혜 정권 때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속도 조절을 해 왔었어요. 처음에 이제 6인실 기준이었던 병실 기준을 4인실로 바꿨고 여기에서 이제 이번 정권 들어와서 2, 3인실로 확대를 해서 급여화를 진행을 한 건데 문제는 여기에 투여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하죠. 그런데 정작 필요한 아까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화하는 것보다 이게 굳이 선행되었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항목에 있어서의 이견. 이 기본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의 핵심이다. 그게 가장 큰 거죠. 의료계 입장에서는 A라고 하는 걸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엉뚱한 걸 먼저 하고 있다. 이 주장인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속도 조절을 좀 하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2, 3인실 급여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환자들이 상급병원 그러니까 그 상급종합병원 그러니까 뭐 빅5라고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병원들을 갈 때 부담이 되는 가장 큰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보통 이제 국민들이 상급종합병원을 갈 때 허들이라고 얘기하는 장애물로 작용을 했던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선택진료, 선택진료, 그리고 상급병실료, 네. 그리고 약제비 차등제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긴 해요. 그렇죠. 정부에서는 사실 약제비 부담 차등제가 네.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예 별로 효과 없어요. 없어요. 그럼요. 네. 돈 조금 더 내고 가는 게 나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허들 역할을 거의 못했고 위에 두 가지인데 네. 그 허들이 없어지니까 쏠림이 이제 엄청 심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이 가장 큰 게 사실 앞서 두 가지인데 네, 이 네. 두 가지가 다 없어진 거예요. 네. 없어졌다기보다는 부담이 굉장히 줄어든 거죠. 그렇죠. 네. 네. 지금 현재 상급병실료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으로 했을 때 2인실 경우에 7, 8만 원 정도 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이번에 7월 1일부터 해서 급여화가 되면서 네. 2만 8천 원으로 낮아졌어요. 아, 본인 부담이. 네. 그러면 그럼 다 2인실 가지. 그러니까요. 누가 6인실 그러니까요. 바글바글 되는데 있고 싶어요. 3인실은 2만 2천 원인가 그렇거든요. 다 몰리겠네. 근데 다 몰린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환자들이 다 몰려간 거예요. 몰려갔어요. 네, 갔어요. 이미 갔어요. 네. 한 줄로 표현을 하면 중소병원들은 고사하고 상급병원들은 마비되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이 현상이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해서 네, 의사들, 심지어 이게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경영진들도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뭐 세브란스라던가 뭐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외래진료비 1조 원을 넘었다고 하니까요. 과거에 비해서 한 1.5배 이상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네.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하는데 베드가 없어서 소파에 앉아서 하고 주사를 맞고 있어요. 네. 4-5시간을 이게 이제 소파에서. 안전 문제도 이제 조만간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쏠림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네. 직전인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막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지금 급여가 진행이 된 지가 이제 2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병원계에서 한 1년 정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1년 동안은 어떻게든 의료진들이 막아왔는데 네. 그네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이 된 거예요. 네. 아, 환자가 많이 몰려오니까 의사들도 쉬지 않고 계속 그렇죠.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되니까 계속 긴장을 해야 되는 긴장해야 상황이고 되고. 진료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없을지를 그렇군요. 계속 판단을 하고 그렇죠. 이제 차단을 하고 노력을 한 네.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이상 이제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누적된 피로도가 네. 이게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고 네, 네. 그로 인해서 사실 사건 사고들이 내부적으로는 계속 조금씩 보고가 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 케어가 보고 어떤 정책들을 해왔고 그리고 서로 문제를 제기하는 쪽과 그다음에 이제 추진해가고 있는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결국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그 급여화 정책으로 전환을 가는 과정에서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허들 역할을 했던 것들이 없어지면서 네. 쏠림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환자 안전과 의료진의 피로 이런 것들까지 나타나는 지경까지 왔다. 네. 이제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져서 1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2부에서 또 추가로 이어진 얘기들을 나눠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